어머님, 이런 촌스러운 거 누가 먹어요? 화당. 며느리 세영이 낚아챈 하얀 보자기가 공중에서 펼쳐지며 사흘밤 새워 빚은 황금빛 약과들이 대학 행사장 대리석 바닥에 우두둑 부딪혔습니다. 귀빈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윤비서의 입이 떡 벌어졌고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저게 총장 후보 맞아? 시어머니한테 저러고도 지도자가 되려고? 72세 박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정수는 왜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된 걸까요? 세영이 정순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평범해 보이는 반찬가게 할머니가 전화 한 통으로 며느리의 인생을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궁금하시죠?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바로 사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동네 골목은 아직 어둠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네 반찬이라 쓰인 낡은 간판 아래 주방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어요. 통통통통. 도마 위에서 물을 써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72세 정수는 단정하게 묶은 단발머리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20년째 지켜온 자리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칼질은 정확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정순이 손맛은 정말 다르다니까. 시장 아주머니들이 늘 하던 말이었죠. 겉절이를 묻히고 나물을 다듬고 멸치를 볶고 정순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혼자서도 꿋꿋하게 가게를 지켜왔어요. 사실 정순에겐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장성유는 이 지역 명문 사립대학 재단 설립 초기 핵심 멤버였고 현재 재단 이사장 박무영과는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였죠. 하지만 정수는 그 인연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살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남편 영정 앞에서 늘 중얼거리던 말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소박하게,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게 정순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김세영은 달랐습니다. 명문 사립대 교수인 세영은 능력도 출중하고 학벌도 화려했지만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차가웠어요. 시댁은 시골 사람들이라서요. 세영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을 정수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껏 만든 반찬을 내밀면 세영은 시큰둥하게 말했죠. 어머님, 이런 건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그럴 때마다 정수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아들 도연에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아들은 늘 회피했어요. 엄마, 세영이가 요즘 바쁘잖아요. 좀만 이해해 주세요. 도연은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우유부단했고 특히 아내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정수는 아들까지 잃을까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되뇌며 또 하루를 넘겼죠. 오전 10시 정수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경로당 마루에 앉자 친구 영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짧게 파마한 머리에 화사한 스카프를 두른 나영자는 정순의 유일한 속마음 친구였습니다. 순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또 며느리 때문이야? 영자는 정순의 표정만 봐도 다 알았어요. 정순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넌 너무 참고만 산다, 정순아. 그게 인생살이 정답은 아니야. 영자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웃기만 했습니다. 자식 잘 되는 일인데 뭐. 나야 뭐. 그때였어요. 영자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정순아, 너희 며느리 이번에 총장 된다며? 대단하다. 정순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총장? 응, 동네에서 난리야. 우리 동네에서 대학 총장 나온다고. 순간 정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며느리가 인정받는 일이라니 시어머니로서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부엌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엔 내 마음을 알아줄까? 총장이 되면 세영이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 그럼 자신을 조금은 다르게 봐주지 않을까요? 정수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귀하게 아껴뒀던 국산 찹쌀 봉지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약과를 만들어 볼까? 정성껏 빚어서 축하해주면 이번엔 좋아하겠지.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정순의 눈가엔 주름이 깊었지만 며느리를 향한 기대만큼은 아직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사흘 뒤 대학 행사장에 찾아가 선물한다면 세영이가 좋아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정순이었습니다. 과연 정순은 며느리의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정순의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총장이 된다는 소식은 동네 골목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고 반찬 가게에 들르는 단골 손님들도 하나같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정순이네 며느리 대단하더라. 총장이라니. 게다가 그렇게 젊은 총장은 흔하지 않지. 요즘 세상에 여자가 총장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럴 때마다 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귀하게 아껴뒀던 국산 찹쌀 봉지를 꺼냈어요. 명절에도 아껴뒀던 귀한 찹쌀이었습니다. 약과를 만들어야지. 정성껏 빚어서 전해주면 이번엔 좋아하겠지. 정순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새벽 2시 부엌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정수는 찹쌀을 정성스럽게 씻어 물에 불리고 반죽을 치대고 하나하나 모양을 빚어 나갔어요. 손목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름을 데우는 지글지글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고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약과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죠. 꿀을 조심스럽게 바르고 깨를 뿌리며 정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엔 날 인정해주겠지.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겠지. 이틀 밤, 사흘 밤을 꼬박 세웠어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약과를 하얀 보자기에 정갈하게 싸며 정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전화를 해야지.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 세영의 이름이 화면에 떴고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세 번째 신호 끝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정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세영아, 축하한다. 총장 된다며? 어머니가 정말 기쁘구나.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짧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영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떨어졌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쁘니까 용건만 말씀하세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게 어머니가 약과를 좀 만들었거든. 취임식 날 가져다 줄까 해서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세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끊어 들어왔습니다.
취임식엔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제발 오지 마세요. 정수는 수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어요. 왜 그러니? 어머님이 오시면 제 이미지에 타격이 와요. 총장이 되려면 가족 배경도 중요하다고요. 이해하시죠? 세영의 말투는 단호했고 한치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정순의 귓가에 이미지에 타격 가족 배경이란 말이 쟁쟁 울렸어요. 마치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는 선고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축하해주고 싶어서 어머님,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서 있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보자기를 바라봤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세워 만든 약과였어요. 노릇노릇한 황금빛이 부엌 불빛 아래서 빛났지만 정순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목이 메어왔어요. 평생 참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바쁘니까, 며느리가 힘드니까 그저 참고 이해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구나. 정순의 가슴 속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는 깊은 상처였죠. 정수는 보자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존중받고 싶은데, 창밖으론 차가운 밤바람이 쌩하고 불어왔습니다. 정순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고 그 속엔 지난 세월의 서름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분노의 씨앗이 며느리의 오만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 취임식 당일 아침 정수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보자기를 보자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그래도 약과만 전달하고 오자. 조용히 놓고만 오면 괜찮겠지. 정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보자기를 꼭 끌어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대학교 본관 앞은 이미 분주했어요. 취임식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제18대 한강대학교 총장 취임식이라는 글씨가 햇빛 아래 선명하게 빛났죠. 정수는 행사장 입구에서 멀찌감치 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귀빈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지. 정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안쪽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세영이 나타났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세영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지만 입구 근처에 서 있는 정순을 발견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세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어요. 주변에 있던 윤비서와 대학 직원 서너 명이 고개를 돌렸고 귀빈 몇몇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어요. 세영아, 나는 약과만 전하려고 어머님. 세영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렸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정순의 가슴을 쳤어요. 세영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여기 계세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하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만 전하고 갈게. 축하한다고 하지만 세영은 정순의 말을 끊어버렸어요. 콰당. 세영이 보자기를 낚아챘습니다. 하얀 천이 공중에서 펄럭이더니 세영의 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어머님,
이런 촌스러운 거 누가 먹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보자기가 풀리며 노릇노릇한 황금빛 약과들이 대리석 바닥에 우두둑 부딪혔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세워 만든 약과였어요. 하나, 둘, 셋 정성껏 빚은 약과들이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순간 행사장 입구가 얼어붙었어요. 윤비서의 입이 떡 벌어졌고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귀빈 한 명이 저건 좀 심한데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수군거림만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저게 총장 후보 맞아? 시어머니한테 저러고도 지도자가 되려고?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꿀꺽 목을 대가 넘어갔어요.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문틀을 꽉 움켜쥐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바닥에 흩어진 약과들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부터 만들었던 그 약과, 찹쌀을 씻고 반죽을 치대고 하나하나 모양을 빚으며 이번엔 좋아하겠지 하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약과들이었어요. 지금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밟고 지나갔어요. 약과 하나가 부서지며 바스러졌습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눈물을 삼켰어요. 실례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지만 정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어요. 품위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행사장을 빠져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정수는 건물 뒤편 그늘진 곳에서 멈춰 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정순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살았고 참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정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등 뒤에서 취임식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려한 행사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정순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안에서 몇몇 직원들이 방금 본 장면을 속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기억들이 며느리의 오만한 성을 무너뜨릴 증언이 될 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메었고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저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정순의 중얼거림이 텅 빈 거실에 흩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약과들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사흘밤을 세워 만든 그 약과들이요. 누군가 밟고 지나가며 부서지던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존엄이 짓밟히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수는 겨우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물 한 잔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주방 식탁에 홀로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정순의 머릿속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껏 만든 반찬을 내밀 때마다 며느리는 시큰둥하게 말했죠. 이런 건 요즘 사람들은 안 먹어요. 친척 모임이 있을 때면 세영은 정순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바쁘실 테니까요. 손주 돌잔치 때는 구석 자리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편하실 거예요.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가슴이 쓰렸어요. 그때마다 괜찮아. 며느리가 바쁘니까 하며 참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정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새벽 4시 정순은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아들 도연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만에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오늘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났습니다. 도연이 당황한 듯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세영이 취임식 정순이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엄마, 설마 취임식 갔다 온 거예요? 응, 약과를 전하려고 엄마. 세영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연아, 엄마가 그게 아니라 엄마 세영이가 지금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좀만 참아주세요. 총장 되면 나아질 거예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굳어버렸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정수는 식탁에 고개를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두 뺨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반찬 가게를 하며 아들을 키웠고 며느리가 오면 좋은 것만 해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시와 외면뿐이었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침 7시 현관 초인종이 띵동띵동 울렸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자 영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순아, 내 얼굴 좀 봐. 밤새 운 거 다 보여. 영자는 정순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정순은 친구의 품에 안겨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어요. 영자야, 나 어떡하지? 나 정말 어떡하지? 울지 마. 정순아. 내가 다 들었어. 동네에서 난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고. 영자가 정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순아.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해. 이건 도리가 아니야.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짓밟은 거라고.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영자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더 이상 엄마로서 존재를 무시당하고 살 수는 없어. 이번엔 내가 나를 지켜야겠어. 영자는 정순의 두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순아. 그게 맞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당당하게 맞서.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단호한 결심이었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정수는 처음으로 다음 행동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돌아간 뒤 정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왔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마음을 좀 정리해야지.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장롱이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 장석윤이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유품 상자였죠. 정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 장 한 장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 결혼식 날의 흑백 사진, 아들 도연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손끝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정순의 손을 멈추게 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편이 한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옆엔 두 여자도 함께 서 있었죠. 정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진 속 남자는 박무현, 지금의 한강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남편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10주년 무현이와 함께 1985년 봄. 정순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남편과 박무현 이사장은 젊은 시절 함께 대학 재단을 일군 동반자였습니다. 밤을 새워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부부 동반으로 명절마다 함께 모였고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었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수는 그 인연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괜한 패 끼치고 싶지 않아. 그게 정순의 신념이었어요.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초 하나를 켜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평생 소중히 여긴 이 인연을 나는 한 번도 쓰지 않고 살았어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보, 이번 일은 달라요. 며느리가 당신의 인연까지 우리 가족의 질서를 짓밟았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이번 한 번만 당신 이름 좀 빌려도 될까요? 용서해 주세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자였어요.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아, 괜찮아? 응, 영자야, 괜찮아. 순아, 내가 계속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너 남편분이 그 대학 재단 사람들이랑 엄청 가까웠잖아. 혹시 도움 청할 생각은 없어?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에 든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영자야,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남편 이름 좀 빌려야겠어. 그래, 순아. 그게 맞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나영자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남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결심이 타올랐어요. 정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전화번호부였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비읍 페이지를 펼쳤을 때 그 이름이 보였어요. 박무현 이사장. 아래엔 전화번호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 번호를 아직 그대로 쓰고 있을까? 정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천천히 번호를 눌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정말 해도 될까? 이게 맞는 걸까? 망설임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 인연을 써서 올바른 도리를 세워야겠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야.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죠. 마치 남편이 괜찮아, 용기 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뚜뚜뚜 정순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지나갈 때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고 장성윤의 아내 박정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무현 이사장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박정순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정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아, 박정순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도연이도 별일 없지요.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곧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먼저 연락 주시다니. 박 이사장은 정순이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가 먼저 전화를 했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뜻이었죠.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사장님,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사실만을 차분히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김세영이라고 그쪽 대학 교수입니다. 아, 김세영 교수요. 이번에 총장 후보로 오른. 네, 맞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취임식 날 제가 며느리를 축하해 주려고 행사장에 갔습니다. 약과를 정성껏 만들어서 전하고 싶었거든요. 네, 박 이사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귀빈들과 대학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가 건넨 약과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거 누가 먹어요라고 말하며 제 앞에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사흘밤을 새워 만든 약과가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 이사장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리가. 김세영 교수가 정말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사장님,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어요. 행사장에 있던 윤비서님과 직원 몇 분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전날 전화로 어머니가 오시면 제 이미지에 타격이 온다고도 했습니다. 정수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이사장님과 인연이 있었지만 그 인연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달라요, 이사장님.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그런 행동을 대학 관계자들이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총장이 될 자격도 올바른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무현 이사장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박 이사장의 목소리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은 결코 우리 대학의 총장이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능력보다 품성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정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닙니다, 여사님.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석윤이 형님이 평생 지키려 했던 대학의 품격을 제가 지켜야죠. 여사님도 그런 뜻으로 전화하셨겠지요. 박 이사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여사님, 편히 계십시오.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결국 해냈구나.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 시각 박무현 이사장은 즉시 재단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총장 취임 절차를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지도자, 품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네. 이사장님, 무슨 묻지 말고 바로 실행하세요. 그리고 김세영 교수에게 통보하세요. 취임이 보류되었다고. 박 이사장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1시간 뒤 세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재단 사무국장의 전화였습니다. 김세영 교수님, 죄송하지만 총장 취임 절차가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세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사항은 이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사장실로 방문해 주십시오.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영은 휴대전화를 든 채 굳어버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두 손을 모았어요. 여보, 제가 해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평생 소중히 여긴 그 인연을 오늘 제가 썼어요. 이제 올바른 참 교육이 이루어질 거예요. 촛불이 흔들렸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거 맞죠? 이건 복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킨 거 맞죠? 정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편안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당신이 옳았어.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순도 꿈속에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국은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무현 이사장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김세영 교수 취임식 때 일어난 사건 철저히 조사하세요. 목격자 전원 면담하고 사실 확인 후 보고하세요. 재단 조사팀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윤비서였습니다. 취임식 날 행사장 입구에서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었죠. 비서님, 취임식 당일 입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 비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김세영 교수님이 시어머니 분께 약과를 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거 누가 먹어요라고 하시면서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진술했어요. 주변에 귀빈들도 계셨고 직원들도 다 봤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윤 비서의 증언이 끝나자 조사팀은 다른 직원들도 불렀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젊은 직원 2명,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 1명. 모두가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약과가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시어머니 분이 문틀을 잡고 계셨는데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깊어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김세영 교수 밑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조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회의 중에 저를 이것도 못하냐며 다른 교수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셨어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교수님은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인사를 해도 모른 척 하셨습니다.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하나 둘씩 쌓여가는 진술서 더미를 보며 조사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군. 그날 오후 재단 이사장실 앞 복도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영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복도 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하나, 둘, 셋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세영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취임이 보류된 거야?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세영 교수님 들어오십시오. 세영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이사장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무현 이사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세영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이사장은 한참 동안 세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세영 교수, 당신 시어머니가 누구십니까? 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요? 그래, 박정순 여사님 말이네. 박 이사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취임식 날 자네가 시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세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약과를 바닥에 내던졌다던데? 박 이사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귀빈들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촌스러운 거 누가 먹어요라고 했다지요? 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김세영 교수. 박 이사장이 세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가 시어머니께 한 행동이 과연 지도자의 품성인가요?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능력만으로는 사람을 이끌 수 없습니다. 품성이 없으면 그건 그저 똑똑한 사람일 뿐이에요. 박 이사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대학은 김 교수의 총장 임명을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취임식은 무기한 연기되었어요. 세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사과는 시어머니께 하세요. 박 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가 아니라. 세영은 비틀거리며 이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자신의 오만함이었다는 걸.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약과를 내던지고 윗사람을 함부로 대한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도연은 아내에게 모든 전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그렇게 했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약과를 바닥에 던졌다고? 세영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재킷을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순이 나타났어요. 엄마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은 놈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도연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라, 도연아.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도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 정순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깔끔한 정장이 아닌 소박한 니트 차림이었고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는 부어 있었어요. 정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순이 놀라 말을 하려는 순간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세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면 절대 그런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영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게 언젠가부턴 교만이 되었어요. 남을 무시하는 버릇이 됐습니다. 특히 어머님을 가장 함부로 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마침내 정순이 입을 열었어요. 세영아.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는 너를 참 좋아했어. 똑 부러지고 당찬 성격이 너무 예뻐 보였지. 하지만 점점 선을 넘는 너의 태도는 고쳐줘야겠다고 다짐했어. 시어머니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세영이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봤어요. 정순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하겠어. 하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해.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변하겠습니다. 정수는 세영에게 일어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세영이 일어서자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 한 잔을 따라 건넸어요. 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세영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영은 재단의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박무현 이사장은 그 결정을 존중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세영은 다시 교수로 돌아갔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학생들에게 더 귀 기울였고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실수를 해도 다그치지 않고 격려했어요. 대학 복도에서 세영을 마주친 윤 비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 비서님, 안녕하세요? 세영이 먼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거든요. 윤 비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사람이 정말 변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 세영은 정순의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무엇을 도와야 할지 몰라 서성이기만 했죠. 하지만 정수는 묵묵히 일을 시켰습니다. 무 좀 씻어봐. 저 김치통 좀 옮겨줘. 세영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세영의 손놀림이
제법 능숙해졌어요. 정수는 세영이 물을 씻는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도 변하고 있구나. 아들 도연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도연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회피하지 않았어요. 세영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영아, 그건 엄마한테 실례야. 세영도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어머니 집에 들렀어요. 정순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 옆에 섰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도연은 머쓱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엔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정순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새벽부터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순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변화를 느꼈죠. 정순이 언니, 요즘 표정이 참 밝아졌네. 그러게. 뭔가 편안해 보여. 정순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 먹으니 욕심이 없어지나 봐.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변화시켰어요. 돈과 지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서로를 향한 존중과 도리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 세영이 반찬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정순이 조그맣게 싼 김치 보자기를 건넸어요. 집에 가서 먹어. 세영은 그 보자기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세영은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혼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불을 끄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봤죠? 제가 해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당신이 옳았어. 정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갔어요. 정순의 뒷모습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정수는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문제점을 해결했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진정한 어른이 되었어요. 저녁 노을 속에서 정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정숙의 당당한 삶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나 감상평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을 받아 저는 더 감동적인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